북조선 이야기. 본 채널은 북한의 루머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픽션이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무, 구독은 하고 보라. 새벽 5시, 평양 외곽 부대의 기상 나팔 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낭 밖으로 나온 손끝이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 추위보다 더 차갑고 무서운 것이 이곳에는 있었습니다. 평양의 11월은 이미 겨울이었고 외곽 부대의 병사 숙소는 난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20명이 넘는 신병 여군들이 같은 공간에서 꿈틀거리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지친 얼굴, 두려운 얼굴, 그리고 아직 희망을 버리지 못한 얼굴들. 저는 그 중 마지막에 속했습니다. 평양으로 향하는 꿈을 안고 이곳에 배치되었고 그 꿈만이 이 혹독한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평양으로 가는 길이 어떤 의미인지를. 군복을 입고 철모를 쓰는 동안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평양에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정말 이 길이 옳은 걸까? 이렇게까지 해서 평양에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 외부로 나서자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다른 신병들과 함께 걸으며 저는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은 말없이 명령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살피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눈치 빠르게 움직여 평양에 도착할 방법을. 평양으로 가는 것은 단순한 승진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고 인정받고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저 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상급자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매 순간이 시험이었습니다. 한눈을 팔면 바로 적발되었고 작은 실수에도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한 신병이 앞으로 불려나갔습니다. 철모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무릎 꿇어. 영하의 날씨에 맨 땅에 무릎을 꿇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여군은 떨리는 다리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이 무릎을 파고들었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등줄기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약점이 되었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두려움도 모두 숨겨야 했습니다. 오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얼어붙은 땅 위를 엎드려 기어가는 훈련, 총을 들고 달리는 훈련, 그리고 끝없는 구령, 복창. 모든 것이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졌고 무릎과 팔꿈치는 땅바닥에 쓸려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는 평양에 대한 희망과 생존 본능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어 부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과 긴 의자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밥과 무국이 전부였습니다. 고기는커녕 기름기도 찾아볼 수 없는 식사였습니다. 다른 여군들과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항상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가 상급자에게 찍혔다는 소문, 누가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는 소문, 그리고 누가 밤에 불려나갔다는 소문. 특히 마지막 소문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부대에서 여군이 밤에 불려나간다는 것은 단 하나의 의미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진실. 그것은 이곳에서 여군으로 산다는 것의 가장 어두운 면이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앉은 또래 여군의 눈빛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20살 정도로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숟가락을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체념과 공포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을 겪었거나 겪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여군 몇 명이 따로 불려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그 창백한 얼굴의 여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급 장교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여군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길은 단순한 승진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살아남기 위한 생과 사의 전쟁터였고, 특히 여군에게는 더욱 잔혹한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침낭 속에 누웠습니다. 주변에서는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도 모두 위험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평양으로 향하는 길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이미 이곳에 왔고, 선택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무너지거나, 아니면 더 강해지거나. 저는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존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탈출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머릿속에서 조심스럽게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으로 향하는 열차가 철로를 달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덮인 들판이 끝없이 펼쳐졌고, 멀리 흐릿한 도시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평양입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원하던 곳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역사를 나서자 평양의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그리고 선전 포스터들. 평양은 분명 다른 지역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웃는 사람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정해진 길을 따라 조용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 속의 부품처럼. 군용 트럭이 저희를 태우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트럭 뒤편에 앉아 평양의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제가 꿈꿔온 평양이 맞나? 화려하고 자유로운 곳이 아니라 더 큰 감시와 통제가 기다리는 곳은 아닐까? 부대에 도착했을 때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양 시내 외곽에 위치한 군 병영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외곽 부대보다 시설은 나았지만 분위기는 더욱 냉혹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감시 초소. 모든 것이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짐을 풀 시간도 없이 저희는 곧바로 상급 장교의 숙소로 불려갔습니다. 병영 안쪽에 위치한 별도의 건물이었습니다. 일반 병사들의 숙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깨끗한 외관, 난방이 되는 방, 그리고 조용히 드나드는 여군들의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방에서 여군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22~23살쯤 되어 보이는 여군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옷깃이 흐트러져 있었고 군복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어버린,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의 눈빛.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여군이 상급자에게 불려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19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앳된 얼굴에 아직 어린 티가 가시지 않은 신병이었습니다. 평양에 배치된 지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상급 장교가 방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들라고 손짓했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계급장은 좌였습니다.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들어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 여군은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이곳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작은 비명 소리가, 그리고 곧 이어 무거운 침묵이. 제 발은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이 복도에서, 이 건물에서, 이 평양에서 당장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아니, 몇십 분이었을까요? 시간 감각을 잃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여군이 나왔습니다. 아까 들어갔던 그 19살의 신병이.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고 입술은 깨물어 피가 배어나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벽을 짚으며 겨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달려가서 부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절망을, 수치를,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야 한다는 필사적인 의지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게 평양에서의 현실입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될 것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 그때 복도 끝에서 다른 상급 장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계급장은 소좌였습니다. 그는 복도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권력의 냄새가 그에게서 풍겼습니다. 오랜 세월 이곳에서 권력을 휘두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멈춰 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신병이군. 외곽 부대에서 왔나? 예, 소좌 동지. 좋아. 여기가 어떤 곳인지 벌써 봤겠지. 그는 방금 여군이 나온 그 방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평양에서 자리 잡으려면 내가 선택해야 할 게 있어. 이해하겠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명백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여군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습니다. 숙소는 외곽 부대보다는 나았습니다. 난방도 되었고 침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외곽 부대보다 더 음산했습니다. 15명의 여군이 같은 방을 사용했는데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침대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외곽 부대에서부터 몰래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오늘 목격한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도착 시간, 부대 위치, 상급자의 숙소 구조, 불려 들어간 여군의 얼굴, 그녀가 나왔을 때의 상태, 상급 장교의 계급장과 얼굴 특징, 모든 것을 최대한 자세히, 최대한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 노트가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희생당한 여군들의 고통도, 그들의 눈물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평양에서 살아남으면서 동시에 진실을 기록할 것입니다. 언젠가 이 노트가 세상에 나가는 날까지. 평양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점호를 받고 오전에는 정치학습, 오후에는 행정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저녁에는 자체 비판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했고 그래서 더욱 숨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서히 이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적응하는 척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평양에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누구나 아는 암시장이 있었습니다. 통제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된 물건들, 남한에서 넘어온 제품들, 그리고 몰래 카메라 같은 금지된 장비들. 한 달에 2번, 여군들은 시내 배급소에 식량을 수령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외출 기회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다른 여군 2명과 함께 트럭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배급을 받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배급소 뒤편 골목. 그곳에서 암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물건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중년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남자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인이냐? 네. 위험한 일 하려고 하는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손바닥만 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중국제였습니다. 남자가 말한 금액은 제가 모아둔 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돈을 건넸고 카메라를 받아 옷 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일주일 후 기회가 왔습니다. 부대 내 회의실에서 상급 장교들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을 청소하는 업무를 자원했습니다. 다른 여군들은 기피하는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회의 시작 2시간 전, 저는 청소 도구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움직임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계산했습니다. 회의실 한쪽 구석, 책장 뒤편. 카메라를 설치하기에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책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숨기고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회의 테이블 전체가 보이도록 청소를 마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군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라인의 한 여군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이었습니다. 24살로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평양 출신이었고 가족이 당 간부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상급자들에게 잘 보이려 했었고 다른 여군들을 감시하는 듯한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영희가 제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요즘 부지런하네. 청소도 자원하고.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할 일은 해야죠. 그래. 근데 회의실 청소하면서 뭐 특별한 거 본 거 없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거요. 그냥 청소했을 뿐인데요. 영희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그냥 그렇다는 거야. 조심해. 요즘 부대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거든. 그녀가 돌아서서 자기 침대로 갔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다시 회의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카메라를 회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따라왔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뭔가 눈치챘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둘이 하면 빠르잖아. 거절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책장 쪽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카메라를 회수하지 못하면 다음 회의 때 발각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카메라를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영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급 장교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잠깐 다녀올게. 그녀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몇 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책장으로 달려가 카메라를 회수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재빨리 옷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범하게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영희가 돌아왔을 때 저는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카메라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회의 내용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상급 장교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주 신병 배치에서 괜찮은 애들 좀 있던데요. 좌 동무가 벌써 찍어놨지. 19살짜리. 아직 어려서 다루기 좋지. 겁도 많고. 하하. 순종적이라는 말이지. 저는 녹화된 내용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이었습니다. 이 카메라가 발각되면 저는 즉시 처형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침대 및 상자 깊숙이 숨겼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것은 영희가 저를 상부에 보고하려 한다는 것을 확신한 그날 밤이었습니다. 더 이상 평양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각될 위험은 커졌고 한번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식량이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조금씩 빵과 옥수수를 남겨 침대 및 상자에 모았습니다. 다음은 옷이었습니다. 군복으로는 눈에 띄었습니다. 암시장에서 구한 연락처를 통해 민간인 옷 한 벌을 구했습니다. 낡은 검은색 파카와 바지, 그리고 털모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증거 장비, 몰래 카메라와 USB, 그리고 노트. 이것들을 방수 비닐에 열어 겹싸서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강물에 빠져도 보존될 수 있도록. 일주일 후 기회가 왔습니다. 폭설 예보가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감시가 약해졌고 발자국도 금방 덮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주변 여군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시각은 새벽 2시. 교대 근무 시간이라 감시가 가장 허술한 시간이었습니다. 침대 밑에서 준비해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군복 위에 민간인 옷을 껴입고 털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숙소 문을 열기 전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밤이 깊게 깔린 평양 외곽.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웠고 가로등도 몇 개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숨죽인 채 건물 그림자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경비병이 순찰하는 경로는 이미 파악해두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직후 재빨리 담장 쪽으로 달렸습니다. 담장은 높이가 3m 정도였습니다. 철조망은 없었지만 넘기에는 충분히 높았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던져 담장 위에 걸었습니다. 밧줄을 잡고 담장을 올랐습니다. 손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이를 악물고 올라갔습니다. 담장 위에서 반대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착지할 때 발목에 충격이 왔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일어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부대에서 두만강까지는 약 80km. 걸어서 이틀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큰 길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검문소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산길을 택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작은 오솔길들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러웠고 추위는 뼈를 내는 듯했습니다. 첫날 밤은 작은 동굴에서 보냈습니다. 불을 피울 수 없었기에 옷으로 몸을 감싸고 떨며 밤을 새웠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식량을 아껴야 했습니다. 둘째 날, 해가 뜨기 전에 다시 출발했습니다. 산을 내려가 작은 마을을 지나야 했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반대편에는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경 근처는 감시가 삼엄했습니다. 초소마다 경비병이 배치되어 있었고 밤에는 탐조등이 강 전체를 훑었습니다. 저는 숲속에 숨어 감시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탐조등은 10분마다 한 번씩 돌았고 경비병 교대는 자정과 새벽 4시였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기회가 왔습니다. 탐조등이 막 지나간 직후였습니다. 저는 숲에서 나와 강변으로 달렸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은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11월 초였기에 아직 완전히 얼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최대한 높이 들고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움이 발목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물은 뼈를 꿰뚫는 듯한 추위였습니다. 손가락 끝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물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가방을 머리 위로 들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강바닥은 미끄러웠습니다. 둥근 돌들이 발밑에서 굴러갔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이 헛디뎠습니다. 순간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코와 입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배가 터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습니다.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잡았습니다. 차가운 바위를. 손끝으로 바위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바위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반쯤 건넜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중국입니다. 그때 갑자기 탐조등 불빛이 강물을 훑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물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차가운 물이 다시 얼굴을 덮었습니다. 배가 터질 듯 아팠습니다.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의 다 건넜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찰대가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누구냐, 멈춰라. 경비병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물에서 나와 반대편 강둑으로 뛰었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탕, 탕. 계속해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저 바로 옆에서.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강둑을 올라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경비병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배가 터질 듯 아팠고 다리는 감각이 없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작은 숲속 공터에 도착해서야 멈춰 섰습니다. 숲속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해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몰래 카메라와 USB를 꺼내 점검했습니다. 방수 비닐 덕분에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비가 무사했습니다. 증거를 지켰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발은 멈췄고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직후에는 정신없이 달리기만 했지만 이제는 조금 여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밀약 관계였습니다. 탈북자를 발견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저는 작은 마을을 피해 산길로만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숲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셋째 날 밤, 작은 중국 마을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암호화된 번호로 연락한 브로커가 이곳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폐가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함정인가? 공안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성냥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조선족 남자가 보였습니다. 여군 출신이구만. 몸 상태가 말이 아니네. 남자는 가방에서 빵과 물을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빵을 받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남한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전달해야 해요. 브로커는 담배를 피우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증거. 저는 가방에서 카메라와 USB를 꺼냈습니다. 평양에서의 성착취 현장. 상급자들의 부정부패.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브로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위험한 거 들고 왔구만. 이게 북한 당국에 넘어가면 너뿐만 아니라 나도 끝이야. 알아요. 하지만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브로커는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만 NGO랑 직접 연결해 줄게. 열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나만 인권 단체랑 연결했어. 내일 대표가 직접 올 거야. 다음 날 오후, 한 여자가 은신처를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나만 인권 NGO의 활동가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탈출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평양에서의 모든 것이 담긴 USB. 활동가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상급 장교들, 여군을 부르는 장면, 부패 거래 대화.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상을 다 본 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이걸 국제사회에 알리면 북한 인권 문제에 큰 파장이 일 겁니다.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국제인권단체와 유엔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안전하게 남한으로 보내드릴게요. 일주일 후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인천. 평양을 떠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증거를 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의 밝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남한에 도착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통일부와 국정원의 조사를 받았고 인권단체 변호사들과 끊임없이 회의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12월 초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백 명의 기자들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북한 군부 내 성폭력 실태를 증언하기 위해 탈북한 전 인민군 여군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2023년 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악몽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외곽 부대에서부터 여군들은 상급자들의 성적 대상이었습니다. 밤에 불려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처벌받거나 더 혹독한 일을 당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양에 배치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상급 장교들은 조직적으로 여군들을 착취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몰래 카메라로 회의 장면을 촬영했고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것을 가지고 탈출했습니다. 그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모든 주요 언론이 제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군부 내 조직적 성폭력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한 달 후, 유엔 인권위원회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군부 내 조직적 성폭력이 실제하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6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재판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매달 한두 번씩 재판이 열렸고 그때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6번째 재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탈북 여군이 증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 동료들의 고통,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후로도 2명의 탈북 여군이 더 나타나 증언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엔 청문회. 2026년 6월
저는 제네바의 유엔 본부를 찾았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군부 내 여군들은 인간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됩니다. 성적 대상이자 권력의 희생양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증언이 끝나자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귀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엔은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2028년 봄, 서울. 저는 작은 아파트의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판결 이후 저는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2027년 봄, 저는 군 인권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센터에서는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상담, 법률 지원, 그리고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군 인권센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3명의 상담 예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5살의 여군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대에서 상급자의 성희롱을 겪었지만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오후에는 군부대를 방문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베란다 정원에서 토마토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토마토를 따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런 작은 행복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밤이면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평양에서의 기억과 탈북 여정, 남한에서의 싸움과 증언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과정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었고 이제 저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양에서의 저, 탈출한 저, 증거를 들고 싸운 저. 모두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평화롭게 살면서도 누구도 희생되지 않도록 세상을 지키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살아남았고 자유로웠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밀려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센터에는 오늘도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양의 어둠 속에서 시작된 저의 이야기는 서울의 빛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세상, 권력이 함부로 휘두러지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스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